환자분들이나 그 보호자 혹은 가족들도 정말 슬펐겠지만 네.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꼭 그 중동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이슬람권 여행만 갔다 오면 이제 당연히 막 낙타를 만졌을 것이다. 만졌을 것이다. 네, 심지어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에 다녀와도 예. 많이 이제 추적 관찰을 당하고 했던 맞아요. 몰디브에 기억이 낙타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뭐 휴양지인데도 네. 인식이 이제 그런 거죠.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기침만 해도 주변에서 시선이 막 먹다가 막 살에 걸려도 그 기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맞아요. 자,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어떤 면면들이 있었는지 우리 박찬규 씨가 좀 브리핑을 준비하셨죠. 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전혀 없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박찬규의 네.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의 브리핑.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메르스, 공식 명칭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고요. 2012년 9월 이집트의 한 바이러스 학자에 의해 발견된 신종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이 제3회 검역의 날이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제대로 뿌린 거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예. 네,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면서 열흘 남짓 많은 병원을 거친 첫 환자 이후에 기침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메르스 얘기하는데 기침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긴장되게. 네. 예. 그 자, 첫 환자 예, 이후에 예. 배우자를 시작으로 해서 2번 환자, 3번 환자, 이름이 아닌 숫자로 기억되는 수많은 환자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을 했고요. 그야말로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후로 무려 218일 동안 손 세정제 그리고 마스크를 동락했던 메르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4일 기가 막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0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총 환자 수 186명, 사망자 수 38명, 치사율이 약 19%에 이르는 무서운 메르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메르스 발병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했던 그해 우리는 무서웠고 또 씁쓸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생각을 하면서 창규의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짜. 예. 아무나 사냥꾼 하는 거 아니네요. 맞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가족 중에 메르스 환자는 없었는데 네. 그 이후로 바뀐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예전에는 입원실 자유롭게 그냥 문병 시간 없이 그랬어요. 아무 때나 갔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특정 시간대에만 문병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밖에서 만나야 되고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그래도. 바뀌었네. 네, 공공장소에도 손세정제가 많이 비치되기도 하고 네, 네, 이제 네. 그런데 근데 교수님은 현장에 직접 계셨잖아요. 네. 공포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무서웠어요. 어. 네, 많이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하시는 게 막 느껴져. 그때 예. 밤 새워서 모든 CCTV 다 돌려보고요. 네. 그분들하고 동선이 겹쳤던 분들 다 일일이 격리하고 의료진들도 다 격리하고. 그러게요. 정말 정말 생각하고 싶지 네, 않은 네, 그런 네.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전염력이 굉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예. 이게 전염력이 그만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이게 전파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사태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자, 2015년 정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메르스 사태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호기심 사냥꾼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해요. 예, 그 모습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호기심 사냥꾼 찾은 곳은요, 대전의 한 대학교입니다. 어디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젊음의 향기. 이 젊은이들의 향기.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그러시는데 이 감기도 사실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병 중에서도 오늘은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 오해와 편견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의 시작은 일단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전염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지금요? 금방 전염이 되잖아요. 웃음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저희 10년 전 모습 도플갱어. 그분도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저주를 아쉽네요. 하고 있습니다. 너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비롯된다. 이거 지금 X 하셨죠? 네. X 왜요? 수인성 전염병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있으니까 동물로부터 유래된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니죠. 단체 오답의 주인공. 너무 잘 쓰고 아니 이건 3번이잖아. 아까도 이제 수인성 전염병을 동물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물을 통해서 물 숫자인데 동물 숫자로 이제 아,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설득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전염병 질문에서 동물로 비롯된다 해서 두 분 다 X 하셨던데 왜 X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든 거에는 약간 예의가 있으니까. 동물에서 비롯된 게 아닌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사람도 동물이니까 동물로부터 다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이 걸리는 게 따로 있고 동물이 걸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둘 다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둘 다 걸리는 걸 우리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걸리는 것도 있고 사람만 걸리는 것도 있고 동물도 걸리는 것도 있다. 동물만 걸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그게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인수 공통 전염병은?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가 있는데 네네. 주로 이제 A, B형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고 그 A형 중에서 또 A형이 있습니다. 세부 분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한테 걸리는 거, 또 동물한테 걸리는 거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때로는 이게 어떨 때 이제 이게 무너져서 그래서 조류독감 이런 게 원래는 조류독감은 이제 그 A형 중에서 H5N1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사람한테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넘어올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주로 걸리는 거는 이제 H1N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동물한테 걸렸던 게 사람한테 넘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접촉만 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대부분 접촉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감 같은 경우에도 독감 환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잡이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잡이를 다음 사람이 만지는 순간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코가 간지럽네? 왜 하필 그때? 네, 영화 보면 꼭 그렇잖아. 갑자기 코를 긁을 일이 생겨. 그래서 코를 한번 만지는 순간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인체 안으로 들어오죠. 네. 항상 이렇게 닦는 걸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떡해요? 장갑을 계속 끼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꼭 간지러워요. 아니, 아까 재채기도 하시더니. 예. 바이러스는 이 숙주,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대신해서 에너지를 가지고서 대사. 네, 대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식물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에서는 동물, 인간. 세포가 있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경품이 있었나요? 고맙고요. 남희식 아나운서가 얼굴로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캠퍼스 커플입니다. CC. 풋하잖아요. 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는 아마 사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서로 간에 애정이 많이 듬뿍 있는 그런 시기다. 50일. 50일. 제일 좋을 때 아닌가요? 50일. 한달 간 넘겼을 때. 네. 날이 춥고 건조하면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진다. O 하셨나요? X. X 하셨어요? 왜 X 하셨죠, 두 분 다? 춥고 건조하면 그런 거는 약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관련성이 없다, 날씨와. 춥더라도 약간 따뜻하고 습할 때 잘 생긴다고는 배웠는데 사라지는 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활동을 안 하죠, 추우면. 그래서 X다. 하나, 둘, 셋. 오! X. 아니 왜? 또 왜 엇갈리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날이 춥고 건조하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은 뭐 여름에는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겨울이면은 다 줄어들고. 바이러스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추워하는 추우면 거예요, 바이러스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날이 춥거나 건조하면 얘네들도 활동을 잘 못해요. 일리가 있긴 한데. 야,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되겠어요? 저희도 지금 5문제를 풀어봤지만 전혀 정답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바이러스도 날이 추우면 좀 움츠러들고 날 좋으면 이제 밖으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마시고도 나가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 옮겨 다니기도 바이러스에 하고. 인격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달라요 바이러스도 우리 사람의 백인 백색이란 말이 네네.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독감 유행하잖아요. 뭐 독감 바이러스 또는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고요. 노로바이러스도. 네, 노로바이러스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족구 있잖아요. 네. 수족구는 더워야지 잘 유행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족구를 여름에 수족구 걸리고 겨울에 독감 걸리고 이게 코스거든요. 애를 여름철에만 키워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네. 기후마다 또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 네. 따로 있는 거네요. 네. 추운 극지방 이런 데서 사는 바이러스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기온 이상 내려가면 또 바이러스들이 잘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게 영하 뭐 한 20도 이하 네네. 이렇게 되면 또 바이러스들도 이제 그냥 활동을 좀 멈춰요. 너무 추워. 그럼요. 추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영하 20도 내려가면 그거를 싫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유, 그렇네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흐릿하긴 하지만 사계절이 있으니까 다른 극한 상황들보다는 오히려 여러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에 더욱더 좋은 환경이긴 하네요. 이렇게 따뜻한 계절에는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창문 다 닫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바이러스들이 안에 숙주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기가 좋죠. 그런 것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예. 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확 퍼지는 것도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하나 딱 투하가 되면 그냥 쉽게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질병 그중에서도 우리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 전염병은 왜 돌림병, 또 역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어떤 모습인지 사진 탐구 생활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건 그리스 석상인가요? 네, 굉장히 잘생긴 기원전 모습인데. 5세기경에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네, 이 사람은 뭐 그 페르시아 전쟁이나 아니면 펠로폰네소 전쟁 등을 이끌었던 그 아테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워낙에 그 최전성기를 구가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컬어서 네. 페리클레스의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인데 이때 당시 이제 스파르타와의 전쟁도 아주 잦았거든요. 그때 이들이 택한 전략이 뭐냐 하면 일단 마을을 비워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즉 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비워버린 청야정 이 전략을 취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역병이 돈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전에 유목민족들이 있을 때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5명이 살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한테 전파되기 전에 사그라드는 건데 이렇게 성 안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전쟁이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당연히 뭐 지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네. 그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뭐 투키디데스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심한 고열이 나타나고 이제 눈이나 목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난다. 그리고 심한 기침과 여기 속이 뒤집어지는 구토가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예. 1999년에 이제 그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팀이 예. 이게 투키디데스가 이 서술해 놓은 증상을 봤을 때 이거는 발진 티푸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후로 이제 몇 년 뒤에 이 아테네 대학 연구팀이 이제 그 이 당시 역병이 돌아서 이제 무덤이 생겼을 거아요. 네. 단체로 이렇게 매장을 했을 테니까 그 매장된 그 무덤에서 그 유골을 중에 치아가 있습니다. 이 치아를 이제 치아에서 DNA 분석을 해요.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 장티푸스균.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세균의 그런 유사한 DNA가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장티푸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 자기도 이제 이 병으로 죽었지만 또 예. 아들들도 네네. 이제 다 이 병으로 죽었고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초기였거든요. 초기에 또 이런 병이 돌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한쪽으로 스파르타 쪽으로 이제 확 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병 자체만이 원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스파르타에 300이 있어가지고 인 게 아니군요.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에서. 아, 근데 꼭 병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병이 돌았잖아요. 아테네 이렇게 성에 도니까 스파르타 군대도 병을 무서워해서 도망갔어요, 다. 처음에는. 네,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또 전쟁이 또 영화 다시 찍어야 되겠다. 몇 년간 이제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신 대표님 말씀처럼 한때 이 아테네가 또 그리스 서부를 점령하기도 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해요. 그 기간이 한 뭐 8, 90년, 1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이때 이제 이 역병 때문에 국력 자체가 초기에 쇠퇴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잠재력이 점점 쇠퇴되면서 망하게 된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두 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연합 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아테네가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또 자꾸 이쪽이 델로스 동맹 쪽에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스파르타 쪽으로 넘어가려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이 됐던 거죠. 분열이 되고 또 아테네는 이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또 이 동맹들을 찍어 누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발을 사고 막 이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신 대표님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역사적으로. 뭐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전염병이 좀 큰 몫을 한 거죠. 패배에. 그렇죠.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병을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중에 이제 밝혀냈겠지만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다음 사진 계속 만나보시죠. 이거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흑사병인데. 네. 아, 근데 왜 이름이 흑사병이에요, 교수님? 이게 사람이 검게 변해서 죽어요. 네, 그 피부에 그 혈소 침착이 생기면서 피부가 검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검해졌던 피부가 썩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사실 되게 나중에 붙은 거예요. 18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가 좀 검게 변하면서 이제 궤저라 그래서 썩는 부위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균에 감염된 그 쥐의 혈액을 이제 벼룩이 먹거든요. 벼룩이 먹어서 이제 균이 옮아서 그걸 벼룩이 다시 사람을 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옮기게 되는 이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쥐의 벼룩 때문에 옮기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유럽이 정말 전멸하다시피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사망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사망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죠. 뭐 2천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5천만 명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뭐 당시에는 그냥 한 집 걸러 한 집이 그냥 가족이 다 전멸한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유럽에 이렇게 흑사병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요즘에 유럽 가끔 여행 가보면 하수도 시설이 없이 그냥 사실 오물들 그냥 다 길가에다 버리고 길가에서 그 악취가 엄청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쥐들한테 아까 그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쥐들을 피를 빨은 벼룩이 사람의 피를 또 빨면서 이게 계속 퍼지게 된 거죠. 원래 그 흑사병 기록을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1300년대 초반에 이미 중국에서 이 흑사병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유럽에 언제 넘어왔냐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여러 기록이 있는데 대략 1340년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때 몽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칸국이라고 하는 거죠. 킵차크 칸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킵차크 칸국이 이 크림반도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크림반도의 한 도시를 공격하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이제 이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투석기를 통해서 이제 성 안으로 넣었다. 이게 일종의 그 세균 공격을 하면 세균전을 한 거죠. 화생방.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키니까 이제 그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이탈리아의 반도에 상륙을 하고 그게 이제 유럽 전역으로 거기에 있던 또 배 쥐들이 엄청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쥐들이 이제 퍼지면서 예. 이제 이 흑사병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재.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알고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꾸로 이제 워낙에 악취가 심한 오물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게 원인일 것 같다. 뭔가 맡기 싫은 냄새가 있으니까. 근데 물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거꾸로 그 악취 자체가 악취 때문에. 세균을 냄새가 날리지 문제다. 않을까라는 아.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총을 쏜다든지 내지는 징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막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었대요. 악취를 물리치려고요? 악취를 물리치려고. 냄새를 쫓기 위해서 징을 치고 총을 쏘고요. 네, 그러니까 물인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어떤 치료 방법 같은 걸 좀 동원을 했을 텐데 당시에는 어떻게 그냥 했을까요? 사혈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빼는 이게 굉장히 우리 요즘에도 또 피 빼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혈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사혈요법. 예. 사혈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 때까지 피를 빼는 거예요. 살 때까지요? 네. 피 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제대로 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이게 오염된 피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지금 그림 보이잖아요. 저기 누구예요? 저기 새 부리 모양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흑사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던 의사입니다, 이게. 아, 이게 의사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살인마 같죠? 보면 이제 하는 병장 같아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고 예.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리 같이 생긴 네네. 저런 게 있고 망토를 저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보면은 오른손에 보면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를 또 쥐고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들이 왜 이런 복장을 했냐면 네. 이게 아까 악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취 때문이니까 이 냄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 부리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장미라든지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좋은 향기. 허브 향을 해가지고 악취를 물리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그 부리를 썼고 또 이런 의사들이 이제 보통 이거 누가 고안했냐면 그 루이 13세 그 수석 의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샤를 드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흑사병 의사는 자기 의사들도 이제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흑사병 의사가 보통 이제 도시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도시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유명한 의사는 여기 김종혁 교수님 같이 이렇게 유명한 의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싫으니까. 죽을 수도 그래서 있으니까. 보통은 2류,나 3류 의사나 갓 이제 의사가 된 젊은 의사들. 인턴들. 그렇죠. 인턴들이 의사도 많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도시랑 계약을 맺고 평소에 의사 그 보수의 몇 배를 받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냥 뭐 방독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거죠. 옷에다가는 다 밀랍을 발라가지고 최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림 뒤에 보시면 네. 피 너무 뽑았어요. 피 뽑고 있는, 사혈하고 있는, 그러네요. 사혈하면서 거의 돌아가시는. 창백했네 지금. 네. 야. 사혈은 위험한 겁니다. 네, 정말 모르니까 제대로 된 치료 방법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복장을 보면서 아까 뭐 할로윈 복장 같다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메르스 때요 선생님들도 저런 방호복 입고 진료 보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격리병실 들어갈 때는 저렇게 이런 옷은 아니었지만 거의 우주복 같이 그러니까 생긴 완전히 그거 입고 차단하게. 들어갔었죠.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그때도 전염력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지원자들의 한해서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들 한해서만 들어갔고 들어갈 때 대부분 그래서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그때도 사실은 인턴하고 전공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친구들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도 아팠고요.
뒤에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여간 여간 어려웠어요, 정말. 전쟁 영화 같은 데에서 나오는 특공대를 선발하겠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8명인가를 지원을 받았는데 네. 8명이 그냥 한순간에 바로 다 찼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접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같이 또 격리를 전부 다 격리가 다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계속 못 나오고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런 싸움을 하셨던 거네요. 그때 간호사분들도 들어갔고 의사들도 들어갔고 지원을 해서 들어갔었고 그렇게 너무 쉽게 손을 드는 그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대견했어요, 정말.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흑사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질병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고 치료법도 없고 걸리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겪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걸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지도 못했던 시대이다 보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또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타락 때문이다 해서 뭐 채찍질, 구행단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그런 불안과 불만을 사회적 약자에게 대신 이제 뭐랄까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그 당시나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소문이 또 퍼지면서 네네. 그들을 협박하는 일들, 린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와중에 웃지 못하게 고리대금업을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때 또 빚을 또 탕감시키기 위해서 네. 또 노력하기도 하고 그 불안감 그리고 불만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제 표출을 시켜왔던 거죠. 네. 흑사병 당시에도 그랬고요. 아니 정말 근데 이 흑사병이 죽음의 무슨 그림자처럼 이렇게 휩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유행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한 10여 차례 정도 이제 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의 마지막 유행이 한 1800년대 한 후반부터 예. 1960년대까지 마지막 유행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흑사병의 원인이 이제 밝혀진 게 1894년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예르신이라는 이 과학자에 의해서 이 흑사병의 균 페스트균이 분리가 돼요. 세균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제 범인이 1894년에 와서 잡힌 드디어 거죠. 잡혔군요. 잡혔고 예. 그리고 이제 1898년에 쥐벼룩이 이게 매개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퍼지는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흑사병의 그 세균 이름이 바로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입니다. 예르신의 이름을 따서.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치료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행을 했었고, 그 항생제, 페니실린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위생 상태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도 워낙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변혁 시스템도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이 다소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신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사실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거치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네. 과정에 이 흑사병이 존재했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그 중세 봉건 제도가 점점 붕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많은 이들이 이제 죽다 보니까 농노, 즉 일을 할 수 있는 평민과 농노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노들은 더 많은 대가를 영주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대가가 높아지면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일부는 도시로 몰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돈을 가지는 자산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 부르주아라 부르는. 그래서 이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되어가는 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이 변혁을 거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또 이 흑사병이기도 합니다. 그 영주들도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으면서 부의 재분배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온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가 다시 재분배되는 그런 과정도 또 있었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상속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속자를 가려내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그때 많이 이제 보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질병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네요.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거는 천연두라는 병인데요. 사실 너무 끔찍하죠. 근데 예전에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비디오 빌려서 보신 세대 맞죠? 네. 거기 비디오 보면은 모르고 싶네요. 불법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호환은 호랑이가 호랑이, 잡아간 거고 마마가 마마가 천연두. 천연두.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왜 그러세요, 권 작가님? 네. 사실 이 천연두가 너무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게 사망자가 최고로 많았다면서요. 예. 전염력이 높으면 오히려 치사율이 낮고 맞아요. 낮으면 높고 이렇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전파력도 굉장히 전염력도 강하면서 치사율도 거의 한 20-30%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뭐 몇십만 명씩 죽었지만 이게 1967년만 보더라도 네. 그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요. 그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던 그런 그 얼마 전까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그 죽었었던 그런 병입니다. 이게 한 2주 정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두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고 네. 약하게 앓는 그런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대신 우리가 흉터가 많이. 흉터, 곰보라고 곰보라고 하죠. 네, 네. 네. 피부에. 그런 게 이제 생기고 네. 이제 좀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천연두가 중요한 병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 유럽이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천연두 때문이라면서요. 네, 1519년 그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군대가 이제 아스텍 문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스텍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 뭐 하얀 피부며 건장한 체구가 해서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그 천연두 그 면역 항체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적은 양으로도 공기적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일설에는 뭐 3분의 1이 죽었다. 또 누구의 주장은 한 80~90%가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주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질병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천연두가 사라졌잖아요. 그 바이러스 자체도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79년 뭐 이때 천연두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결 선언을 하게 되는데 1986년에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파괴할 것을 각국에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 센 나라. 아이고. 미국과 소련이 예. 그 당시 반대를 해서 근데 이제 반대하는 명분이 있어요. 또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변이가 돼서 퍼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이거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천연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백신이 이제 꽤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천연두 백신을 우리나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또 발생하면 또 쓸 수도 있으니까. 또 접종을 할 수도 있죠 백신을. 계속 그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생화학전이 있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우려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은 되게 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게 만약에 정말 누가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살포한다? 자국민들한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자국민들을 미리 다 예방 백신을 맞출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정도 소문 나면 우리도 맞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생화학 무기로 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려면 예방 백신이 없는 걸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것보다 더 살상력이 높은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네 천연두 내지는 뭐 에볼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거 나중에 이거는 저는 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 가리면서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럼요.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지금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몇 개 영화를 모아봤습니다. 영화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조금만 채취할게요. 크게. 자, 올라오세요. 바구니 내려놓으시고. 팔 벌리세요. 좀 더. 엄마, 이 공육이 뭐야? 이름 대신에 너 부르는 번호야. 어떤 영화인지요? 예. 네, 이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치사율 무려 100%의 바이러스를 2%는 아무것도 아니라 치사율 100%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영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상상력이란 정말 한도가 없네요. 네, 심지어 48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했던 영화인데 영화 내용 다 좋은데 수혜 씨 얼굴을 마스크로 많이 가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좀뭐 투명 마스크라든가.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목이 감기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감기랄까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감기, 일상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정말 지옥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막 그런 걸 또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하지만 정황상으로 임상 양상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류 독감은 사람끼리 감염이 안 된다면서요. WHO란 인체 간 감염이 가능한 변종 H5N1 바이러스로 보는 게 옳습니다. 사람 말하는데 왜 말을 끊고 그래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정말 저렇게 전염병이 돌 때 저런 모습이 연출돼요? 관계자와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자문회의가 열리죠. 저렇게 모습이 열리나요? 저렇게 실제로 열리는데 가운을 입고 하진 않고요. 각 기관에서 나온 그 가운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뭐 이런 진지한 말투를 하진 않고. 그렇죠. 네. 당시에도 지자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회의들을 많이 주최를 했었고 어디까지를 접촉자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그때 뭐 한참 서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어느 한 분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 어디까지를 우리 격리 대상으로 정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했었죠. 네. 반응은 시간 자체 없이 죽었다니까요. 지병원은 잠복기도 거의 없는 감염 36시간 만에 사망했지만 마시고. 이건 팬데믹의 전조입니다. 팬데믹이 뭐야? 당장 분당을 폐쇄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팬데믹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대륙을 넘어가서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아까 초강력한 그런 질병. 그렇죠. 네, 대륙을 넘어섰다는 얘기니까 이 나라를 막 건너가면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대유행, 우리말로 하면 대유행이라고 해요. 내지는 범유행. 네. 근데 이 영화 문구 보면요, 뭐 전파 속도가 초당 3.4명이래요. 그러니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 감염된 거죠. 그러니까 다 감염. 그 가능해요? 네, 이게 초당 3.4명이면 하루로 환산해 보면 이게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한 100만 명, 걸리는 사람은 한 수백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만 명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이미 독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초당으로 따지면 뭐 가능한 숫자예요. 네,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한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으로 따지면. 네. 근데 이 영화가 2013년 개봉인데요. 2013년. 근데 2년 후에 메르스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견한 영화다 막 이러면서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영화 만나볼까요?
자, 이 영화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요. 박찬규 씨 이 영화 보셨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단 한 번의 접촉으로 한순간에 감염이 되는. 이게 악수만 해도 감염되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진짜요? 실제로 바이러스는 악수만 해도 감염이 되죠. 아, 갑자기 코가 가려워지니까? 그렇죠. 왜 눈이 왜 이렇게 또 가렵지? 아무것도 안 들을래 뭐 이래도 감염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악수 한 번에 이렇게 다 감염되면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인 거죠? 그렇죠. 네,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 버스 손잡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손이 닿는 분. 돈, 현금. 물론 요즘엔 카드를 많이 쓰지만 현금도 사람들 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기생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저기 뭐 손잡이나 아니면 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냥꾼 아니네요. 굉장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제 2시간 됐는데. 맞아요. 근데 잠깐은 살 수 있거든요. 계속은 못 살아도. 몇 시간. 네. 최소 몇 시간 정도,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바이러스마다 좀 다르지만 몇 시간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타액 같은 경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입을 가리고 그러면 그나마 좀 전염을 늦출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군가가 번갈아 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죽기 전에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뭐 영화로 악수를 했는데 사람이 쓰러지고 이건 좀 이 정도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또 이제 숙주를 괴롭힐 또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들어와서 하루 정도 지나고 쓰러져야 이게. 하자마자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이사를 오면 일단 짐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짐 풀기 전에 사람이 죽고 이러지 않아요. 네. 바로 쓰러뜨리는 바이러스는 사랑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혼이어서 제가. 무섭네요, 정말.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혼이시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어요. 손도 안 잡았는데 어지러지네요. 사실 접촉만 해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바로 사망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도 한 게 또 다른 이유가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숙주가 살아있는 게 자기의 그 공간이잖아요.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인 거죠. 네, 이게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 죽잖아요. 그렇죠. 또 이사 가야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월세방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넉넉하게 숙주가 살 수 있도록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해요. 빨리 숙주가 죽지 않는 방향으로. 바이러스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거네요. 아니에요. 자기도 살아야죠. 네.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숙주가 잘 살면서 자기한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성공한 바이러스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피곤할 때만 잠깐 일하고 나머지는 숨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존 전략이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무임승차. 그렇죠. 네. 그냥 쓱쓱 닦아요. 손을. 저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군요. 사실 우리가 손 안 닿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막. 그럼요. 요즘에 공익 광고 보면은 그 계속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전화기 만지고 하얀색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이 영화에서도 잘 표현했네요. 그러게요. 다시 한번 전염병이 또 무서워집니다. 자, 손 씻고 갈까요? 손을 한번 씻고 하죠. 오늘 이렇게 세정제를 하나 아까 갖다 놨어야 돼요.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한 번씩 쭉 짜가지고 비비고. 두 분은 어쨌든 의료계에 이제 몸담고 계시고 관련 일을 하시니까 저런 것들이 이렇게 막 창궐을 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와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상상을 하시거나 그러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메르스 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네 그런 일 없어야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팬데믹으로 가는 상황들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요즘에 공항에서만 해도 열감 탐지기로 환자분들 여러 상 찍어서 발열 소견이 있으면 전부 다 격리 조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팬데믹 상황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비나 방역 체계가 사실은 네.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가장 뭐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 아까 뭐 관계도 나왔지만 그 변종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인데 확산 속도도 빠르면서 이게 굉장히 그 병원성도 센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이런 변종, 무서워요. 특히 이제 뭐 조류독감에서 변형된 네네.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굉장히 큰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네. 대비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대비를 해야 중요하다. 된다. 네. 이게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완전히 퇴치하기가 어려운 게 해마다 1년에 2번씩 얼굴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 한 번, 남반구에서 한 번 겨울마다 이게 독감 유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마다 2번씩 얼굴을 바꾸니까 뭐 쌍꺼풀 수술을 좀 한다든지 코를 좀 살짝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변이를 계속 하는 건데 네. 문제는 한 10년, 40년 정도 간격으로 대변이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애미비도 못 알아보게 그냥 싹 바꾸는 거예요. 뭐 약에다가 막 다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거기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H1N1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그 안에서 또 변이를 일으켜서 그때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박찬규 사냥꾼의 그 실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완전히 인정하고 갑니다. 네네. 네. 이 자리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고종을 노리시는 건가요? 저는 뭐 결핵 얘기도 했었지만 네네. 스포츠계의 명언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염병과의 싸움도 준비했군요. 예, 적어놨어요. 준비했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다음 주는 좀 해결책을 얘기를 하나요? 방법에 대해서 좀 예방책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나요? 오늘 계속 문제점만 얘기를 해서 네네. 다음 주가 더 기다려지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뭐 결핵이라든지 없어지지 않은 뭐 이런 독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는 걸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이 전염병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셨으면 이 방송을 하는 좀 보람과 재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역사 여행을 한다든지 역사 책을 쓸 때 주로 정치사, 문화사를 가지고 주로 써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질병, 특히 이 전염병이 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의사를 주인공으로 좀 써주세요. 네, 생각의 지평을 정말 넓혀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 만나는 전염병 그러면 너무나도 거대하고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뭐 늘 그에 맞서서 싸워왔고 또 이기든 지든 우리가 진일보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병에 맞선 인간의 투쟁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이야기는요. 예, 다음 주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